네, 안녕하세요. 야구론 기자들 송영두입니다. 오늘은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구영건 헬스케어 부문 대표님을 모시고 국내 제약바이오 투자 트렌드와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가 다양한 신약 개발 및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투자 비율과 향후 투자 계획 등에 대해서 좀. 저희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는 1999년에 설립돼서요. 벤처 캐피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설립 이후에 꾸준하게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그 지표를 정리해 보면은 저희가 전체 투자액의 약 40%를 그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신약 개발 기업 또는 AI 기반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는 회사 그리고 뭐 디지털 세라피틱스를 하는 회사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과 관련돼서는 전반적인 기조는 저희는 계속 우리나라의 그 신약 개발 기업 또는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다른 어떤 산업과 비교해서도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투자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이렇게 투심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2년 연속 이제 올해는 초기긴 하지만 바이오 투심이 조금 썩 좋지가 않아요. 뭐 시장도 그렇지만 신약 개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또 보이거든요. 네. 또 일각에서는 거품이 꺼지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현상이라고도 좀 주장들을 하세요. 네, 좀 예. 어떻게 보실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관심, 주목이 사실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엔데믹으로 다다르면서 이제는 조금은 그런 거품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현상이 있고요. 증권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중국, 공이 이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상당히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저희 같은 그 비상장 투자 쪽에서도 앞서 있는 증권 시장의 그런 실적이라던가 추세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투자와 관련돼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던가 향후 전망들을 고려한다면은 투자는 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밸류에이션의 조정이라던가 아니면 투자 구조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투자는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가 뭐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좀 그 분야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예, 최근 몇 년간 신약 개발 기업들에 좀 투자가 좀 집중됐다면 네. 최근에는 뭐 AI,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기업들에 대한 좀 투자가 좀 더 네, 집중되는 것 같거든요.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도 신약 개발 기업들보다 이런 그 의료기기나 AI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이 뭔가 좀 더 확실하고 좀 눈에 띄는 게 사실입니다. 예, 예. 국내 산업 생태계에서 좀 측면에서 보자면 신약 분야보다 AI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좀 더 어울린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네. 대표님은 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나라가 워낙에 IT 강국이고 다른 어느 나라 시장보다도 병원 서비스에 있어서도 디지털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이 되는 AI 기반 헬스케어라던가 디지털 헬스케어가 분명히 발전할 여지가 있고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투자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진다고는 보고요. 어차피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산업은 국내 내수용으로만 집중해서 성장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AI 디지털 헬스케어가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한계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 신약 개발 부분은 저는 그래도 지금 약간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또 훨씬 더 큰 시장이 있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이 신약 개발 산업은 굉장히 조금은 파편화가 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기술로 무장을 해서 잘 임상이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대표님이 주목하고 있는 신약 개발 기술이 있다면 예, 어떤 예. 것들이 있을지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좀 어떤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는
주로 그 퇴행성 질환과 관련된 네.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매라던가 눈과 관련돼서 뭐 황반변성이라던가 또 근육과 관련돼서 뭐 관절염이라던가 조금은 그 항암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그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온 상황이고요. 네. 이와 관련돼서 뭐 저희 회사에서 많이 투자한 D&D 파마텍이라던가 퍼스트 바이오 세라피틱스 이런 회사가 좀 저희가 대표적으로 자랑스럽게 좀 그 투자를 한 이후에도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디지털 세라피틱스 관련돼 가지고도 좀 저희 투자해서 웰트라는 회사가 지금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뭐 항암제와 관련돼서도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 아주 현재까지는 큰 성과를 내시지 못했지만은 앞으로는 저는 초기에 주로 리서치 중심의 회사들이 최근에는 좀 임상 개발에 집중된 좋은 인력들이 합류하면서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는 시행착오라는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저는 과거에 서울대 교수님들이 저술했던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어떤 게 단기간에 성과가 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임상 실패했던 경험들이 그냥 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임상을 진행할 때는 다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량들이 쌓인다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두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 좀. 예, 퍼스트 바이오 세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과 그리고 사업 개발을 진행하셨던 핵심 인력들이 모여서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계신 회사시고요. 퍼스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메인 파이프라인은 파킨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파킨슨 치료제와 관련돼서 전통적인 타겟보다는 여기는 조금 더 혁신적인 타겟을 겨냥해서 지금 미국에서 임상 일상을 잘 진행하고 계시고요. 요즘 항체 치료제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 워낙에 이런 치매 관련 치료제는 어느 하나의 약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치료제들이 병용으로 처방이 되어야 되고요. 그 퍼스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화합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신약을 개발하고 계신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고 향후에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경구용으로 면역 항암제도 개발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웰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회사 사업의 출발은 삼성전자에서 스핀오프 돼가지고 그 스마트 벨트, 이 웨어러블을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웨어러블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재편이 되면서 주로 손목형으로 사업이 재편이 됐고 벨트라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분명히 시장을 뚫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웰트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분이 원래는 이제 의대 출신이신데 뭐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헬스케어 관련된 앱도 개발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 디지털 헬스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 쪽으로 빠르게 이제 사업을 재편을 하셔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계시고요. 현재 불면증과 관련돼서 임상 잘 진행하고 계시고 예상하건대는 분명히 그 국내에서 정식으로 디지털 치료제 분야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앞서가는 기업들 가운데 하나시고요. 뭐 투자도 굉장히 잘 유치하셔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는 최초로 전통적인 제약사인 한독에서 투자도 유치를 하셨고 지원도 잘 받고 계시는 상황이고 뭐 저희 이외에도 IMM에서도 투자를 해주셨고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지금 앞서 얘기하신 기업들도 그렇지만 IPO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또 바이오텍 같은 네. 경우에는. 그리고 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좀 많은 유망한 기업들이 좀 IPO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사실 거래소 문턱을 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과거와 비교해도 유독 이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잣대가 최근에 좀 높아진 네. 것 같긴 한데요.
기업들도 그렇고 뭐 투자자들의 불만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문턱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은 좀 모든 투자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저는 이게 성숙화되는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소에서 기술성 평가 특례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특히 이제 이 제도에 많은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었거든요. 매출이라던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에 대한 전망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인정을 해서 상장을 시켜주셨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앞서서 상장된 기업들이 잘 그 예측하셨던 것처럼 사업이 잘 진행이 되셨다면은 뭐 거래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꾸준하게 또 상장을 지원을 해주실 텐데 잘 아시겠지만은 뭐 그동안 사건 사고가 워낙에 많으셨잖아요. 임상 실패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플러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기술성 평가를 통해서 상장하는 기업들한테 굉장히 좀 좋은 평가 지표 중에 하나가 라이센스 아웃이었는데 이 라이센스 아웃이 잘 진행이 안 되고 반환되는 케이스도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 제도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승인과 관련된 문턱도 점점 높아지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 제도를 불평하기보다는 이런 제도 바뀌는 제도 환경과 발맞춰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도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훨씬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상장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거버넌스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선진화되고 좋은 인력들이 더 많이 투입이 된다면은 거래소에서도 다시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잘 평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2상을 마치고 글로벌 3상을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핸들링 하겠다라는 회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시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업계에서는 2상 이후에 기술 이전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그 해당 약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좀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 개발하는 신약의 특성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글로벌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라이센스 아웃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은 3상은 워낙에 대규모로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진행을 해야 되고 관련된 투입 비용도 굉장히 크고요. 플러스 사실 3상을 진행을 할 때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 3상을 진행한다는 건 이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프리 마케팅 수단입니다. 좋은 병원의 그 좋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 글로벌 3상을 진행해야만 나중에 특히 뭐 미국에서 그 신약 허가를 받을 때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 역량도 같이 결합이 되어서 3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가 단독으로 3상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전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꼭 2상에서만 돼야 되느냐? 2상에서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가치를 제일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뭐 이미 증명이 된 것처럼 꼭 2상이 아니더라도 전임상 단계에서도 이 약이 굉장히 좀 독특한 기전으로 독특한 형태로 환자를 치유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확보가 된다면은 사실 뭐 전임상 단계, 1상 단계 또는 2상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도 라이센스 아웃 협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향후에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서도 1상에서도 또는 전임상 단계에서도 굉장히 큰 금액을 받고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바이오 분야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분야도 다양하고 그런데 이 그 대기업들이 바이오 산업에 진출을 하면서 좀 앞으로 좀 미칠 영향이라든가 좀 전망 등에 대해서 좀 최근에 이제 부각이 돼서 그렇고요. 저는 뭐 대기업에서 꾸준하게 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네.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게 촉발이 된 거는 저는 그것도 시장적인 의미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네. 그 CMO 분야에서 사실 진출한 지 얼마 안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굴지의 재벌 규모의 회사로 단기간에 성장을 하신 사례. 어떻게 보면 더 후발주자였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사례가 또 다른 대기업들이 고민은 하고 계셨고 검토는 계속 하고 계셨는데 촉발시킨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이제 우리는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의 셀트리온 또는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투자를 하셨던 SK 그룹에서 뭐 바이오팜이라던가 바이오사이언스가 또 상장하시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좋은 성과를 내시는 거가 결국은 이제 그 비춰지면서 이 분야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시겠다 이런 케이스고요. 저는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뭐 요즘 보면은 M&A란 부분이 IT 섹터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좋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지금은 뭐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돼 가지고 CJ 그리고 이마트에서 그 투자라던가 M&A를 직접 진행하셨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다른 분야에도 이루어진다면은 훨씬 더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에 그 대기업들의 관심이 무척 높은 것 같아요. 네, 또 뭐 셀트리온도 최근에 이제 고바이오랩하고 이제 공동 그 신약 개발 MOU도 맺었었고, 네,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게 이렇게 기업들이 주목을 하는 걸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기본적으로 다 그 인체에서 유래한 걸 기반하다 보니까요. 이제 약을 만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성이잖아요. 근데 독성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게 이제 보장이 되다 보니까 훨씬 이제 효능만 내는 거를 찾아낸다면은 훨씬 더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항체가 화학약, 뭐 바이엘의 아스피린이 이제 최초라고 하는데 그게 약이 만들어져서 쭉 시판된 거는 거의 이제 200년에서 150년의 격차가 존재하고 근데 항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년 정도의 격차가 존재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사실 미국에서도 지금 열심히 이제 임상 진행하고 찾아내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의 경쟁력과 미국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그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의 경쟁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이 부분을 자원을 투입해서 개발을 한다면은 시장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많이 작용하시고요. 플러스 뭐 공통적으로 CJ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마트 이런 데서 투자하신 배경 중에 하나는 이게 약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유통이 관계된 회사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완하실 수 있는 만약에 A라는 전략이 잘 안 된다면은 신약 개발이죠. 이 전략이 잘 안 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다른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시장의 접근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왕 하시는 거 좀 더 리스크 있는 영역에도 과감하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요즘 투자자들이 사실 워낙 많은 분야에 또 투자를 하고 예, 또 예. 전문가만큼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움직이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 투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뭐 대표님도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하시는 입장에서 네, 예, 이 투자를 집행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는지 하고, 예, 예, 근데 또 최근에는 슈퍼개미들도 초기 투자에 많이 나서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 좀 걸러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 저희 같은 경우 투자 기준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에서 개발하는 약이 얼마나 잘 개발이 돼서 그 글로벌 신약
시장에서 네. 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네. 가능성에 대해서 뭐 시장성이라던가 경쟁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험난하고 많은 시간과 자금이 투여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투자 검토를 하면서 창업자분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시고 잘 협조해 주시면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제 하시다가 오히려 이렇게 투자 받기 힘들면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투자를 못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초기부터 참여하시는 뭐 조합의 형태로 참여하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하시는데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엔젤로 워낙에 자금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이 투자하는 돈은 이 연구자가 혹시라도 성공할 가능성을 보시고 하시는 거고 회수를 기대하시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좋은 취지로 정말 엔젤이 되시는 거죠. 만약에 잘 되면은 뭐 수십 배, 수백 배의 수익을 건지실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뭐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거는 포기하셔라. 주변 분들도 그런 고민들 많이 하셔서 말씀드리면은 그냥 좋은 연구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 결국은 수익을 본다는 게 항상 기간이랑 연관된다고 보거든요. 짧은 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10%의 수익을 목표로 한다 하시면은 이런 초기 바이오 벤처에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수익을 보시고 단기간에 회수를 하던가 수익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지금 상장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바이오 벤처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평가를 못 받고 있지 저는 성장 가능성 분명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 해주셨는데 그 대표님 말씀을 통해서 국내 바이오 생태계와 어떤 투자 전망 이런 것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